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소중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자, 1위부터 5위까지 저희 키워드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그 이상, 그리고 그 너머를 보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지 광물 엮어서 보다가 오늘의 2차전지 내에서 핵심적인 이유로 이 이야기, 페라이트 관련주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 2차전지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테마는 유난히 연초에 흐름이 강했잖아요.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을지 지금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지 먼저 본부장님께 관련된 이야기 좀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연속적으로 그리고 힘이 더 강해진 종목들 그리고 더 많이 시장이 관련주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리튬을 기억한다면 그만큼의 폭발력, 페라이트 관련주에서 기대해도 되는 그 초입이라고 봐도 되는지 일단 이 포인트가 가장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이 상승력은 뭐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뭐 유니온은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만, 사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주봉이나 월봉 상황 보게 됐을 때는 이전에 이런 히토류 이슈가 있을 때 거의 뭐 상단 라인에 다 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태경산업이라든지 기타 새로운 종목군들이 좀 상승력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뭐 이제 삼화전자라든지 오늘 정지가 되고 있는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세토피아로부터 사실 히토류 쪽이 좀 강력하게 상승력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세토피아도 바닥권에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삼화전자가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3배가 넘게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매 관점들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에서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해당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보다 당연히 시세는 훨씬 더 많이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중 간에서의 계속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노선이 약간 좀 미국 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 페라이트 강상 이런 대체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종목군들이 뭐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런 대체제라든지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을 조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아직도 좀 크게 안 오른 종목군들이 히토류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뭐 추격 매수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해는 종목군들은 조금 선별적으로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는 다 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보유자가 좀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보유자 분들은 이런 이슈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과거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히토류 관련주로 강하게 묶여서 이미 올라온 바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신규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점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안 됐었고 주봉상 첫 상승 부분이었고 충분히 상승 캐파가 좀 꽤 많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전고점 다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위에 좀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더 크게 갈 수 있겠지만 신규로 지금 단기적으로 1, 2주 만에 뭐 10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을 따라잡기에는 좀 사실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 종목군들로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투자의 목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조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종목을 찾아본다면 키워드를 뭘로 봐야 될까요? 핵심적인 뭐 산화철 부분에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대한 비율이 높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중국 내부에서 히토류 자체를 크게 생산량을 늘린 기업도 있고요.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 있어요. 니은자로 시작하는 기업이 있고 또 이제 오늘같이 태경산업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페라이트의 소재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태경산업이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은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선 얻어보기 위해서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전지에서 파생된 이렇게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 연이어서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주도주격으로 움직였던 대장주격 종목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쉬는 쪽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떠한 의미 부여가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정리를 하자면 네.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불은 꺼지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인 오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좀 쉬어주면 이렇게 여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이제 대장주와 옆에 주변주들이 있는데 대장주가 강할 때는 주변주들이 좀 약하죠. 그렇지만 지금 대장주가 쉬어주니까 주변주가 강합니다.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시고 이러한 속에서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지금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2차전지에서 그 전고체까지 했다가 다양한 거 다 했다가 리튬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페라이트라는 신물질이 이제 들어왔죠.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 거의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이딩하기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저는 리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리튬만 얘기했죠. 네. 그럴 때 페라이트는 왜 눈에 안 들어왔죠? 좋습니다. 테슬라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이슈화가 됐으니까 페라이트 좋습니다. 그러면 리튬은 왜 빠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핵심이 있다라고. 이게 눈에 안 띄었던 게 핵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슈머리가 이제부터 됐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리튬은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강력한 투자분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거고 민지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지금 페라이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2의 리튬처럼 움직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강하냐? 이건 시장을 또 못 읽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은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러한 공격적인 것들이 지금껏 어느 정도 70~80% 수익이 났어.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 나는 횟수가 한 70~80%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투자할 때는 지금 머릿속엔 제2의 리튬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튬 관련주 얼마 전에 뭐 지난주만 해도 포스코 관련주들 지금부터 다시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투자를 하시되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게 페라이트가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주식도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확대 재생산은 다른 무엇인가 나타난다라면 또다시 소외를 잊혀져 버리게 되고 또 다른 그쪽으로 관심이 쏠린다라는 측면에 지금 시장의 모습을 잘 읽어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위원님 정리만 한번 받아보고 네. 싶어요. 저희가 양극재, 음극재, 동박 이쪽으로의 순환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광물 쪽도 그러니까 전고체라든가 뭐 이 안에서 리튬, 페라이트 이쪽으로 순환매의 양상이라고 저희는 딱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뭐 지지난주부터 이제 지금 하나의 테마는 광물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민지 아나운서랑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불과 2달 전에는 그랬죠. 제2의 2차 전지는 뭐죠? 2차 전지 중에서 안 오른 거 뭐지? 그런 질문 상당히 많이 맞아요,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질문 요지가 바뀌었죠. 광물 중에 안 오른 게 뭐죠? 그만큼 광물은 지금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상당히 좀 소외감 느끼겠죠. 누구라면 챗GPT하고 로봇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시장은 이렇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주도주가 영원한 주도주가 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물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그 순간의 내 판단에 의한 선택이요. 그러면 곡물과 함께 광물 끌고 와서 붙여볼까 합니다. 지금 4위로 넘어갈 거고요. 저희 딱 준비한 키워드가 곡물입니다. 지금 보는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위협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일단 위원님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결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해외 선물 시장에서 다 거래가 되는 원자재입니다. 비교 우위를 한다면 어느 쪽의 매력도를 지금은 높이 살 수 있을지 전반적인 기술적인 위치와 더불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러시아 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는 이건 굉장히 좀 정치 지형적으로 복잡합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충분 조건을 갖춘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항구를 열어주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러시아산 곡물을 같이 수출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산 제품이 수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러시아의 그 불면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산 곡물은 공식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러시아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러시아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글로벌 시장에다가 외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곡물을 사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현재 지금 전쟁과 관련된 구도를 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끌어가겠다라는 거죠.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가 옥죄했던 게 뭐죠? 처음에 옥죄했던 게 이제 천연가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곡물 가지고 또 이렇게 러시아가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 시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 이 시위는 정말 항구를 닫을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엘니뇨 문제가 터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심각성을 나타내죠. 우리가 약간의 어떤 뭐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뭐 화재가 생긴다라든지 뭐 침수 피해가 생겼다라면 일시적이지만 이거는 엘니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기적인 관심 몰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농산물 재고량이 최소한 1년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 문제가 터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글로벌 곡물 시장에 선물 가격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측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곡물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와 공급. 근데 지금 이제 공급 사이드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유동성. 여기 이제 심리인데 지금 유동성은 2022년과는 좀 달라요. 그때만 하더라도 곡물 가격이나 유가가 올라갔었던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지만 지금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좀 잠잠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심리는 언제든지 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움직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저희 이해할 때 광물과 같은 경우는 순환매 양상으로 쭉 보고 곡물과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 시각으로 뉴스와 함께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께도 이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곡물주를 뭐 빠르면 5월이라고 하지만 조금 긴 시각으로 여름까지 보고 모아가는 거 괜찮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곡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지정학적 나고요.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일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곡물 자체가 지금 부족하지는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조금 이런 라니냐 효과가 작년에 좀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그 영향이 있었지만 일부 또 좀 주요 생산지에서 좀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부족분 자체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서 또 작황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어쨌든 그래도 일부적으로 생산이 좀 나쁘지 않게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전쟁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좀 문제가 생기고 지금 기타 엘니뇨에다가 또 연말 되면 라니냐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기후 변화가 계속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끌어내서 일부 지역들을 계속 괴롭힌다면 분명 작황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지금 설탕 가격도 22년 7월인가요? 21년 7월 이후로 아마 최고치일 텐데 일부 지역에서 이런 좀 생산량이나 이런 공급에 대한 부족분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에서는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조들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번에 또 흑해 관련된 이슈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작황지대들이 계속 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곡물 섹터는 조금 3년 이상의 좀 중장기 테마로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한 번 생산량이 문제가 생기면 그 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 타격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작황까지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 2, 3년 정도의 좀 장기적인 테마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시세가 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한일사료 같은 종목군들은 저점 대비 이미 많이 올랐지만
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대주산업, 뭐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트레이딩으로 아직까지는 좀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상황이 현실화가 되는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은 그럴 때 좀 중장기 관점으로 패턴을 바꿔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에 우리가 곡물주를 보는 시선은 장기적으로 2, 3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언뜻 제가 생각이 나기에 뭐 침수 관련주라든가 단기적으로는 뭐 가습기 관련주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방향성이 더 맞을까요? 짧게 본다면요? 가습기요? 네네. 만약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관련이라든가 뭐 폐기물이라든가 이쪽이요. 오히려. 비가 온다라면은 폐기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폐기물 쪽은 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각 변동이 꽤 있었어요. M&A 이슈가 많아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폐기물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곡물을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들 쭉 들어봤고요.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가 FOMC 영향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이와 연결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분위기가 뭐 업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반도체가 뉴스에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크게 뭐 수급적으로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이게 FOMC 영향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핑계일 걸까요? FOMC 영향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저희가 이제 저는 뭐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파월의 굴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방송에서 다루는 양을 보면 이게 이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가능할 텐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준이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MTN을 차분히 보니까 별로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니네들이 하던 말던 이제 해봤자 니네들이 어디까지 올릴래? 이제 이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이번에 올리고 끝내? 아니면 한 번 더 올리고 끝내? 이걸로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설정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보면 내일까지만 하면 또 연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 뭐 양대 지수가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리바운드를 나타내고 어제 조금 위험했고 오늘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떨어질 때 바로 수직으로 안 떨어지고 공이 한번 튀겼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거 외에는 현재 지금 수급을 이끌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불황 터널에 초입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일부 분들은 이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이 터널의 길이가 좀 짧을 것이다.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황의 터널의 길이는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2019년과 다르고 2020년, 2021년에 일부 과잉 투자가 좀 있었거든요. 서버라든지 이런 과잉 투자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때와 좀 다르다라고 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때는 경기 사이클이 정상 사이클이었지만 지금은 경기 하강 사이클이거든요. 경기 하강 사이클에서 반도체가 드러난다? 글쎄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좀 나타냈었던 거고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을 수급이 들어왔었던 거. 근데 이 수급을 과연 삼성전자를 보고 들어온 거냐? 아니면 한국물로 외국인들의 그 투자 자금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을 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자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던 분들이고 반도체와 관련된 것은 역시 경기가 턴해야 된다. 이번에 1분기 실적 국내에 다 살펴본다라면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은 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걸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도 저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 자체가 죽는 산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산업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의견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아직이라고 역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인공지능 AI 관련주 움직이면서 와 여기에 모멘텀 있다. 뭐 엔비디아 보면서 기대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 챗 GPT 사용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도 좀 많이 시들하긴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기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업황 역시 아니라고 보실지 의견 주시죠.
보세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경기가 다시 턴을 하고 있고 좋아지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재고 소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감축이나 공급량 자체를 줄였을 때 재고 자산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속도가 더디면 이게 과연 또 언제쯤 이렇게 또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물어봤을 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이미 한 두세 차례 양치기 소년 섹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챗 GTP 안 쓴다고 한 거는 이 자체 AI를 개발한다라는 방향이거든요.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 이슈 자체가 뭐 AI라든지 해당 부분들의 이런 그 기대감을 죽인다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오히려 더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1위부터 뭐 6위까지 기업들이 지금 챗 GTP와 관련된 이런 AI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돌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시장은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제동을 걸더라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엄청나게 뭐 장기적으로 찬물을 끼얹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핵심은 재고 추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서는 오늘 가장 강한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신고가 행진 여기서 계속 나오면서 기대감도 계속 뿜뿜하고 있습니다. 5월도 걸그룹, 대전, 기세 등등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본부장님과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엔터주를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큐브 엔터를 추천받아서 눌렸을 때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두 자리 때 16% 수익을 달성한 구간입니다. 이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그때는 덜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중국 리스크가 부각돼서 가장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키 맞추기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잡은 종목들에 대한 엔터의 지금 대응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더 좋게. 사실 큐브 엔터를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중국발 리스크로 다른 종목군들보다 워낙 과하게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멤버 중에서 이제 우기라는 멤버가 뭐 중국 웨이보에서도 구독자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좀 크게 줬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큐브엔터에서의 중국발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큰 타격이 있지 않았나라고 봤고 저는 엔터 산업은 항상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 이제 JYP를 항상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큐브 엔터를 차선우주로 좀 강조를 드린 지가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해당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다 5월 달에죠. 이번에 이제 여자아이들 컴백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기업이 사실은 뭐 여자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 브랜드가 좀 독보적으로 튀다 보니까 좀 원팀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BTS 같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또 요번에 또 신규 라인업이 두 팀이나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당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엔터사를 좀 보는 이유는 전소연 씨가 작사 작곡을 다 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보다 다른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성장이 터지게 됐을 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톰보이 때는 워낙 행사라든지 이런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좀 끌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당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간다? 기다려보면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것 같은데 관건은 이걸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많이 바라보셨던 종목은 하늘 없이 천장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내가 안 가졌을 때 경계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근을 엔터주 할 필요가 있다? 할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이브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하이브까지 괜찮다? 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을 하실 때 이게 또 전고점 테스트를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27,500원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줄 때 같이 따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좀 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터에 대한 질문 위원님께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시작은 JYP 엔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1월부터 함께 해주시면서 3번이나 연속해 추천해주신 종목이 JYP입니다. 수익률 어마무시하죠. 자, 위원님 그러면 여전히 최선호주를 JYP로 보시는지 엔터 지금도 괜찮은지가 가장 궁금해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저는 뭐 일단 최선호주는 여전히 뭐 JYP 엔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약간의 고점에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가져가실 필요는 있죠.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엔터 쪽들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다른 뭐 급등주들 대비해서 좀 덜 올랐죠. 근데 최근에 하이브가 이제 주가가 치솟고 치솟다 보니까 이제 관심권에 들어온 지가 벌써 저희 방송에서 다룬 지가 벌써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 본격적으로 매일 다뤘던 게 이런 빈도를 놓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엔터주들의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인지했다라고 봅니다. 이 인지했다라는 것은 매수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일단은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역시 대장주를 좀 봐야 되는데 하이브가 윗꼬리를 달죠. JYP도 윗꼬리를 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끝나는 윗꼬리는 아니에요. 이게 윗꼬리가 커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끄는 것들은 펀드멘탈로 접근해서는 또 오히려 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관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봐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일단은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매도 사인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 본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시점을 좀 이제 잡아가는 시점.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좀 한 템포 쉬어주는 기다렸다가 결국 엔터 쪽들은 올 한 해 내내 계속 움직일 겁니다. 제 이제 좀 기대치를 놓고 보면 왜냐하면 올라가면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때문에 밀릴 것이고 하지만 또 새로운 또 이런 뭐 계속해서 그 가수들 나오고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주식이라는 게 선형으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선형,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데 보통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일단 엔터주는 관심은 두시되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본다라면 한 템포 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건 맞다. 올해 계속 봐야 된다. 하지만 매수, 매도 어떤 관점에서든 일단 과열권이라는 건 인식을 하자. 이렇게 조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왔고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이 시간에는 해당 이슈에 따른 오전과 오후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본부장님, 요 셀트리온 좀 봐주세요. 오전에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처럼 그룹주 전반이 많이 쏠려서 그 시황 기사들이 그렇게 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꼬리 길게 달고 지금 올라오는 쪽 상당히 많습니다. 1% 미만으로 셀트리온도 하락폭 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미국장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미국장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들은 사실 그 이상의 이슈들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굵직한 이슈들은 좀 대형주 위주로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투심들이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좀 CDMO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혼외자 이슈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리스크적인 투심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나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짧게 한 줄 평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악재를 반영을 다 했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해요. 워낙 사이즈가 큰 기업이고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평가 좀 받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셀트리온 보는 관점은 그동안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판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영진 회장의 이제 복귀 이후에 기업의 합병.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제3의 이슈가 이제 터졌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하면 재료로서 폭발력은 좀 약하고요. 장중으로 저는 이제 끝났다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집안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주식 투자자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청사진 그리는데 뭐 지배구조 이슈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건 뭐 집안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죠. 좀 더 뉴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드리온 그룹주까지 이슈 쭉 살펴봤고요. 이제 원픽과 함께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오늘 원픽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왔군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곡물 쪽에서 신송홀딩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가 아마 탄력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텐데요. 일단 바닥권 부분에서 이전에 조금 시세가 분출됐을 때 그래도 큰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에서 신송홀딩스를 좀 선택을 했고요. 원래 이 종목이 항상 곡물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대장 역할을 같이 해주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조금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뭐 이런 흑해라든지 해당 부분들에서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뭐 이런 이슈들도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약간의 좀 리스크 대비 차원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게 잘 해결되더라도 사실 이제 적항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해당 자회사가 이런 곡물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국가와 협업을 해서 이제 일정한 물량을 받고 그걸 이제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이전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되면서 해당 종목이 곡물 이슈가 있을 때 5,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좀 꼬리를 만들면서 이제야 막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바뀌면서 5일선 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 동반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종목을 조금 선정을 해봤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7,500원에서 7,700원까지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잡고 있습니다. 1차 10,000원 보고 있고 2차로 좀 상승력이 나온다면 12,300원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500원으로 아예 스타트 라인 정도까지 빠지게 됐을 때는 한번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보자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께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FOMC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5장입니다. 그래서 전략의 방향 짧게 힌트 제시해 주실까요? 어차피 뭐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25bp 한 다음에 한 차례 정도는 더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되지만 경제 지표의 중요성도 작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률과 CPI 같은 경우 보긴 해야 되지만 이거에 따라 주가가 출렁출렁거릴까, 이 염려는 좀 놓으셔도 되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피봇,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 연말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준은 피봇은 올해 없다라고 좀 선언한 것을 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일단 올해 피봇이 없다라는 거 한번 인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만 보시고, 이번에 이제는 더 이상 금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시장 흐름을 봐야지 갑자기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중요도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변수 있으면 저희가 랭바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